네, 안녕하세요. 지비투자자 마경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파산을 하였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채권 투자자한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파산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규명해 보면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만은 결론은 연준이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1년 동안에 거의 400bp 이상 했죠. 그러니까 아주 1년 안에 이렇게 한 건 아주 예외적입니다. 지난 40년 중에서 가장 빠른 아주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린 상황이죠. 결국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리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론은 이제 이렇게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이 금리가 결국 과도하게 있을 때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가 결국은 발생하겠죠. 롱통 캐피탈 사건이나 테크 버블이라든지 서프라임 모기지 모두 다 이렇게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촉발된 거죠. 따라서 최근에 이렇게 연준의 과도한 단기간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야기가 된 걸로 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런 금리 인상이 급격화되는 국면에서는 거의 사실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하면은 이번에 은행의 어떤 파산 이슈는 결국 연준이 과도한 금리 인상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좀 간단히 한번 뜯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미 정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보죠. 일단은 전체 자산이 210조 원 210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전체 자산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자산이 108 빌리언 달러가 미국 국채나 미국 에이전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정리를 하면은 전체 실리콘밸리 은행의 절반 이상이 이런 국채나 에이전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산이 최근에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평가 손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따라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평가손입니다. 평가손 규모인데 작년 한 해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즉 작년 한 해 동구한 동안에 정책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현재 10빌리언, 16빌리언 정도의 평가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정책 금리가 당연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면 채권, 국채나 예전 채권을 많이 과도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평가손이 발생하고 현재 16빌리언 정도 평가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총 자본 대비 평가손이 이렇게 작년 한 해 쭉 커지면서 결국 현재 100% 자본 잠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 예치자들이 이제 예금 출금을 하면서 결국은 현재 예금 예치자들한테 출금할 때 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줄 돈이 없어서 이렇게 파산하게 되었다고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파산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것이냐는 예, 이슈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오늘자 이 시점에 방송을 이 시점에 보면은 뭐 예금이 25,000불 이상의 예금자들한테 전액 뭐 보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국 정부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위험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그럼에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방금 뭐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총자본 대비해서 평가손이 거의 한 100%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타 다른 은행들을 보면은 뭐 사실 한두 은행을 제외하고는 한 20% 안쪽으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형 은행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냐면은,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론에서, 인컴을 만들어내는 비중이 좀 낮아요.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
전체 인컴에서 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최근에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렸죠. 그러면서 전체 어떤 인컴을 창출하는데 론의 대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이제 현재 특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소형은행들의 론의 비중이 큰데 그 론 큰 비중에서도 특히나 중소형 은행들의 이슈가 뭐냐면은 부동산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크다는 게 좀 이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먼저 여기 파란 색깔의 대형 은행들의 비중인데 오른쪽을 보셔야겠죠. 오른쪽을 보시면은 현재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비용이 떨어져서 현재 한 7.5% 정도 내외 정도 비중밖에 안 되는 반면에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좀 진행을 해서 현재 거의 한 26%, 27%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좀 크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출에서 창출되는 어떤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그 큰 거 중에서도 중소형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다는 게 좀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국의 어떤 저축은행이나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형태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에 좀 많이 론이 치우쳐 있다는 건 향후에 금리가 이렇게 높게 고금 추가적인 금리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실의 우려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뱅크런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큰 돈을 많이 인출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이 뱅크런이 그건데 결국 한꺼번에 많은 돈이 동시에 인출됐을 때 은행 내에서 거기에 상응하게 돈을 다 내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충분한 캐시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은행이 안전하려고 하면은 큰 예금보다는 작은 예금들이 잘게 있어야 한꺼번에 인출될 리스크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대형 예금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중소형 은행들인데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격하게 보시면은 이제 그 큰 예금들이 굉장히 크게 있는 반면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서 최근 좀 늘긴 늘었지만 중소형 은행만큼 심하진 않죠. 정리를 하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대규모 그러니까 큰 돈을 맡기는 법인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가나 큰 거래처가 많이 거래한다는 거는 나중에 인출할 때도 그만큼 뱅크런 이슈에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은행 내에서 이런 돈을 갑자기 그러니까 인출해 갈 때 결국은 은행 내 유동성이 얼마나 갖고 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큰 은행 같은 경우는요, 볼까요? 큰 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근데 반면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자산에서 이렇게 뭐 유동성이 굉장히 좀 작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은행들이 은행 내에 유동성이 좀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뱅크런 이슈에 좀 더 취약한 상황이다.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현재 어떤 미국 정책 당국의 스탠스로 봐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리만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리만 사태처럼 전가될 리스크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재 어떤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론의 비중이 크고 또 그 론이 상대적으로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예금 쪽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큰 규모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낮은 취약성이 계속 이렇게 정책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추가로 더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고 했으면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리스크의 상당 부분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의 요지는 뭐냐면 그럼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채권 투자의 스탠스, 그러니까 시사점 무엇인가인데요.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은 요번에 좋은 이슈를 했죠. 예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25,000불이 한국은 5천만 원이죠. 물론 이제 정부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전액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시리즈로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도 그건 쉽지가 않은 일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예금을 한다는 게 100%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예금 보호를 해준다는 건 그걸 정부가 해준다는 거고 정부가 해준다는 거는 사실은 좀 더 안전한 게 국채가 가장 안전한 예금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회사채보다는 국채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고 왜냐하면은 제가 회사채보다는 국채 투자하는 건데 왜냐하면 오늘 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내려가고 있죠.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려가고 있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 어떤 개선 추가로 불거진다고 하면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회사채는 우리가 리스크가 더 증가할 거고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은 상대로 가상금리 확대가 될 거고 또 부도율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 리스크나 여러 리스크가 좀 불거질 거 하면 회사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채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리만 사태 때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만 사태 때가 사실 2007년 중반부터 어떤 그런 조짐들이 보였거든요. 사실 보이고 했는데 2009년 초반까지가 리만 사태의 어떤 귀착점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동반도 이렇게 결국 떨어지겠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모일 거고 그리고 안전자산에 자금이 모이면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나 금리가 과도하게 어떤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국채를 투자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동구한 동안에 하이드 가상금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2007년 중반까지만 해도 금리는 크게 안 올라갔습니다.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쪽인데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 가상금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즉 이렇게 가상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하이리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채 투자하면 이 국면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회사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하이드 채권이라는 게 투자 부적격 채권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지금 하이리 채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량 채권, 그죠? 투자 적격 채권을 다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투자 적격 채권도 가능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진다고 하면 이때부터죠. 불거지면은 보시면 이렇게 이마저도 하이드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한 200bp 내외 했던 것들이 이렇게 한 500bp, 600bp까지 올라갔죠. 즉 우량 채권도 가상금리가 동 구간에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량 채권 동 구간에 확대가 되면 채권 가격 하락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이런 전반적으로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국채가 아닌 자산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요. 국채 위주로 포트를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파산의 어떤 시사점 첫 번째 예금보단 좀 국채 왜냐면 전체를 다 보장해 주잖아요. 예금보단 국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보다는 또 국채 이렇게 국채를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결론은 뭐냐면은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기는 투자의 기회다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이런 시스템 리스크나 리세션 우려감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일반인들이 뭘 투자해야 되냐면 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채는 금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국채는 이자가 나오는 금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즉 우리가 골드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이자를 받아가면서 향후의 경계가 나빠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현재 과다한 금리 인상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국채 위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여러분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